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을 강의할 이재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남은 기간이니까 이상하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내년에는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 교재가요,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나간 교재로 봅니다. 여러분 교재 일단은 어디 보시냐면은 조세총론 쪽에서요, 202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쪽. 자,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미 공인중개사를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공인중개사의 뜻을 품고 입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강의 진도상 처음 듣는 걸로 가정을 하고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입문 과정 또는 내년 1월 달에는 크게 이렇게 새롭게 배울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배우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2쪽을 보시면요, 조세 총론에서 조세 기초가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죠. 일단 여러분과 오늘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처음 만난 걸로 가정해서 부동산 세법이 뭔가라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세법은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됐다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용어 하나와 세법이라는 용어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즉 세법을 다루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법은 단순히 부동산만 규율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규율 규정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제 활동 중에서도 오로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이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다가 이것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다라고 할 때는 그는 시험 범위에서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가장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잊지 말으셔야 할 전제 조건이 그 규정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규정이다 그러면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법 규정이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세법은 다른 과목처럼 40문제의 단독 과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16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법이라는 지적법과 함께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법은 16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법 24문제가 출제돼서 총 40문제가 출제돼서 요 두 과목이 합쳐서 시험 과목 하나의 과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5과목이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6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과락이라는 것은 40% 미만을 맞는다. 즉 과목별로 최소한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세법도 40% 이상인 40% 이상을 맞고 공시법도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 합친 개수 40문제에 40% 이상만 맞으시면은 과락을 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6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과락을 면하려면. 그러면 이때 16개는 세법에서 16개를 맞으나 공시법에서 16개를 맞으나 무차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법과 공시법이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보면은, 글자 그대로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의 경제활동에서 처음이라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 쪽에서 제일 먼저 첫째 취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즉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기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취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등기부상에 등기라는 행위가 있게 되면 이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특히 이 지방세는 전면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요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등록면허세는 글자대로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면허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즉 각종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보니까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시험법이라는 얘기죠. 즉 등록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고, 면허는 시험과 관련이 없다. 왜?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될 텐데, 이때에 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죠.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기타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요 재산세라는 것은 모든 재산,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 소유자라면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인데 반해서 국세 쪽에서 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은 특히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재산세가 있고, 이러한 지방세 이외 국세 쪽에서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낸다라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만 내는 거냐?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지방세와 국세로서의 다른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내는 거고, 그 재산세를 내신 분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납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 뭐를 내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은 국가가 공인하는 중산층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냅니다. 재산세를 안 내니까 당연히 뭐도 안 내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전제로 하냐?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재산세를 내신 분 중에서만 그 재산의 가액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한해서만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된 고객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재산세를 내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냐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니까 주된 고객이 되는 거죠. 근데 뭘 내고 계시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시면 그분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야 돼? 인생을 맡겨도 괜찮아. 저는 제 인생을 맡기고 싶어. 누가 혹시 종합부동산세 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나는 그분한테 내 인생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자?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생을 걸어라 아주 그냥.
자, 그러다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겠죠. 이때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뉴스라든지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조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양도소득세죠. 상당히 민감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양도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죠. 내가 이 부동산을 일정한 가액에서 취득해서 일정한 가액이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했다. 그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이외에 이제 기타 국세 쪽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다루게 돼야 되는데, 특히 국세 쪽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걸 무조건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면 돼요. 아, 부동산을 제일 먼저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고,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뭐하면?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재산세라는 것이 있고, 기타 지역 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등 기타 관련된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국세 쪽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은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쉬운 내용도 나와요. 최근에 시험에 이런 적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부동산을 뭐하면?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인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기타 국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정리를 하실 때에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자.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마치 사람이 출생해서 성장하다가 마지막 사망하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라는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세법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이나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뭐냐? 총설이죠. 총설.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조세 총론이 나오는데, 총론이란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항상 모든 과목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론이라는 것은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론, 총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동산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총론이 거의 매년 2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총론 중에서도 지방세와 관련된 총론이 나왔는데, 여기는 올해 아주 예외적으로, 물론 총론은 일회성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일회성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있어서 제2차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와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요거는 올해 강의를 하면서 요 일회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을 했지만은 혹시나 설마 했는데, 요 제2차 납세 의무와 제2차 납세 의무자와 지방세 불복 절차 문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거의 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나온다는 얘기죠. 왜 나오냐면은 항상 모든 시험은 만점을 주지 않겠다는 목적